테마성이 네, 테마성이 좀 강하게 만약에 푸틴이 정말로 실각하면 과연 지금 들어왔던 계약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선이 2000년 중반인가요? 네. 그때 한번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뭐 10배, 20배, 뭐 많이 올라가면 50배까지 올라가죠.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10배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2030년에 10억이 되든 영원이 되든 그죠. 10월 달에 실적이 확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 오늘 좀 총 정리하는 네.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질문 하나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론 현금이 1억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도 만약 현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채권도 얘기해 주시고 주식도 얘기해 주시고 뭐 배당주, 고배당주, 경기 방어주, 성장주 이런 것들 쭉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나스닥 기업들도 언급해 주시고 네. 어떤 정도로 그리고 아까 또 마이너스 20% 정도의 네. 위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정도로 이렇게 현금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는 지금 새 돈으로 1억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20%는 조선 쪽. 오. 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센 건데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르고 지금 다 빠졌어요. 소위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 8월부터 시장 조정 받는 데서 걔네들만 수급이 쏠렸고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조선 기자재 쪽이 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제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키드 마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조금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그죠 지금은 이슈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테마성이 있어요. 네, 테마성이 좀 강하게 만약에 푸틴이 정말로 실각하면 과연 지금 들어왔던 계약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4조, 8조 이런 얘기 하는데 4조, 8조가 다 날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러고는 전체 물량도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주가 충격이. 그런 부분에서 당장 이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선은 태조 이방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격도가 안 벌어졌어요. 주봉 월봉 볼 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겁기도 하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인데 여전히 돈이 앞으로 뭐 잘 벌 거다. 지금 뭐 이슈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10만 원은 안 깰 것이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저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친구니까 스토리가 있는 친구니까 20%씩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은 1억 중에서 한 4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20%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이건 왜냐하면은 고배당 친구들 중에서 들고 갈 때 이게 물류도 안전한 친구들이니까 그 나머지 40%는 돈에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혹시나 지수가 박살나면 다 부러집니다. 네. 그때 더 물탈 자금으로 40%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40%. 네. 좋습니다. 조선을 제가 잘 몰라서 조선 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거는 네. 그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가요? 그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고 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만들고 이제 인도하는 데까지 2.5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2019년, 2020년도에 주문을 받았던 배들이고 지금 2020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 기준. 그러니까 올해 말이 돼야 실제로 좀 비싸게 수주를 하고 그리고는 좀 비싸게 팔겠다라고 좀 우리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이 많이 남고 좀 이게 내 공장이 쉬고 있으면은 싸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내 공장이 100% 돌아가기 시작하고 캐파가 좀 차기 시작하면은 그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올해 연말 되면은 돌아설 거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내년도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대우조선도 내년부터는 돈 잘 벌 거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이거 이제 경영 정상화 이제 곧 가능한데 뭐 증자 감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M&A 썰도 막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설 거니까 앞으로 돈 벌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뭐 PBR이나 역사적인 뭐 가격대 놓고 봤을 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은 지금 제가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서는 조선. 2차 전지는 워낙 핫하니까. 네.
조선과 기자재는 또 다른 거예요? 조선은 이제 중공업을 말하는 거고 어. 기자재는 거기 납품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서 워낙 저랑 잘 맞아가지고 이 기업은 공부 꼭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동성화인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행제라는 거를 만드는 친구고 카본을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체로 한국카본이라는 친구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했을 때 가장 돈 잘 번다고 혹은 한국이 잘 만든다라고 하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은 LNG를 담아야죠. 그럼 LNG를 담는 통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액화를 저온으로 하죠. 그럼 저온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기화되지 않도록 이게 이렇게 온도를 막아주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행 자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납품하는 친구가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화인텍이 좀 더 배당도 있고 실적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화인텍이 저한테 맞다. 근데 뭐 사람마다 이거는 트레이드 하는 관점에서 자기랑 맞는 종목이 또 있어요. 한국카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면 밸브 만드는 친구들 뭐 그런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기긴 한데 선원들의 식당 칸, 선원들의 숙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기업마다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을 좀 확인을 많이 해보시고 얘네들은 뭐 좀 돈이 될 것 같다,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 뭐 차트가 장기로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갈 부분이 많다 싶으면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조선은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죠? 예.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1등 이러면 좀 뭔가 벌써 이게 마음에 그 투자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한국 조선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 부분은 지금 주가 서전은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태조 이방원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는데 태조 이방원 썰이 돌기 전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는 떠 있긴 한데 그 정도에서는 뭐 매수 매도를 충분히 해도 앞으로 성장세가 남아 있고 또 수주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은 수주 잔고 좋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숫자가 지킬 때까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조선이 또 그 뉴스를 보면은 약간 뭐 마진이 좀 박하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 네. 되게 고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세트업체라고 볼 수 있는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LNG 관련돼 가지고도 2020년도에 카타르랑 계약을 크게 했어요. 그때 계약금을 너무 낮게 잡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신규 발주 물량과 그때 계약 물량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만드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는 뭐 철강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돈 못 버는 곳은 중공업이에요. 근데 중공업의 1차, 2차 하청들은 돈을 잘 벌어요. 걔네들은 예전에 조선업이 안 좋을 때도 뭐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자릿대 한 8%, 9%, 10%는 유지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의 시장이 커졌을 때 얘들은 큰 걱정 안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니까 영업이익률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조선이 2000년 중반인가요? 네. 그때 한번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뭐 10배, 20배 뭐 많이 올라가면 50배까지 올라가죠. 이번에도 막 그런 사이클이 그거는 10배는 안 와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중간에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감자도 많이 했고요.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섹터냐? 조선이 10배거도 못 가요. 2배, 3배는 우리가 뭐 노려볼 수 있겠죠. 10배거는 불가능이고요. 정말로 10배거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저는 뭐 수소. 예. 왜냐면 수소 기술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10년 전 전기차를 대하는 자세로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10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배면은 버텨볼 하죠. 근데 거기서 진짜 10년 뒤에 우리가 전기차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이 다음 세대에 뭔가 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뭐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솔직히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기술이 상용화돼 있고 우량한 친구들이 존재하고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수소는 없어요. 근데 모든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케미컬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수소만큼 논리적으로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정말 우주 시대까지 갔을 때도 우리가 명쾌하게 이 에너지면은 가능할 것 같아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친구가 석탄 떼서 로켓이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케로신이라는 걸 떼는데 그런 케미컬 반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수소 결합.
그런 에너지원의 차원이든 에너지 저장이든 운송은 암모니아로도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신기술,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10배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너무 많이 풀고 가는데요.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소를 물을 전기분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기분해를 해야 되는 전해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 유럽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유럽에 있어요. 네. 그래도 네덜란드에 있을 거예요. ASML의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또 10배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현대차 말고 니콜라 말고 정말로 수소 스타트업이 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데다 해야 되는 네,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차하면 안 되는 현대차는 10배 못 가죠. 현대차는 10배를 가려면 너무 무거워. 그렇죠. 애플이 10배를 앞으로 못 간다고 하고 테슬라가 10배를 못 간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를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10배를 갈 것이고 그게 어렵다 생각하면은 관련 ETF는 10배는 못 가겠죠. 근데 3배에서 한 4배, 5배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뭐 수소 관련 ETF. 그래서 막 길게 끌고 갈 만한 친구들을 찾으시고 우주도 좋고요. 이거 테이버님 방송에서 수소 한번 언급해 주셨나요? 저는 수소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네. 꼭 이 시청자분들께서 테이버님 들어가셔가지고 네네네. 그 정확하게 설명한 테이버 네네. 네, 들어가셔가지고 수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텐베거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미 됐고 수소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조선은 네. 조금 어렵고 네. 비트코인은 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10배면은 이제 20만 달러군요. 2억. 2억. 그 우리 누구는 10억 얘기하던데. 기욤 패트리옹이 네. 그 좋은 말씀을 하셨죠. 비트코인은 2030년에 음. 10억이 되든 어. 영원이 되든 그분이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10,000원 안 될 땐가 아, 진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할 매수하셔서 필요할 때 팔아서 쓰시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와. 10억을 가든 0을 가든 둘 중 하나를 갈 것이다. 어. 근데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는 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달러가 너무 강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긴 게 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금이 오히려 달러 강세보다 더 심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랑 이게 대비돼 가지고 가격을 버텨내는 친구가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물로 금을 사시는 분들은 금목걸이 하시고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금 거래는 사이버에서 금 선물의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금 선물과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앞으로는 발행량이 좀 한정돼 있고 그러는 CBDC로라든가 이런 넘어가게 되고 기술의 혁명 그리고는 비트코인 앞으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다. CBDC가 되고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의 가장 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막을 거냐 하면은 못 막는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미국민들의 3분의 1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자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한 방에 못 막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관리는 필요하다.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하면서 얘들이 들고 있는 기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 채권, 애플 채권 이런 걸 들고 있고요. 그럼 미국 달러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걸 들고 있는데 현물 자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국제유가라고 하는 게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었고요. 우리는 달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축통화가 됐냐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국제유가를 사우디가 달러로 거래하게 해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 자산이네요. 걔네들이 앞으로 소위 말하는 크립토 시장 혹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월드 웹 3.0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상자산의 그 기축통화 그러니까 교환 단위가 달러가 되면은 결국 달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미 USD로 거래가 되는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비트코인도 USD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죠. 안전하게 가져가야죠. 그리고 미국이 안전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표준 지표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쓸모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표준 지표로서 진짜 이제 딱 그 관점이죠. 표준 지표로 인정받으면 10억이고 못 받으면 0원이다. 못 받으면 진짜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 테이버님 그러면 아까 그 조선 있잖아요. 네.
조선은 이제 좀 무겁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좀 연동돼 있다고 했잖아요. 의존하는 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못 가는데 얘는 10배 갈 수 있어요? 기자재도 10배는 어렵죠. 아, 그렇게 10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가볍다라는 것은 차트 매매가 좀 유효하게 먹히고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하루 뜨면 좀 많이 뜨니까. 그리고 이런 조선은 한 번 했다가 한 번 주가 잘못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되게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아직까지는 시황이 좋으니까. 아.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저 조선은 좋아하는데요. 저는 안 사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직은 저렴하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성장 기대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고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은 이제는 비싸졌습니다.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요렇게 뭐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40대랑 5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반이 더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더라도 우상향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네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다가 우상향이 안 되고 계속 사이클만 그려가지고 못 빠져나올까봐 그걸 무서워할 수 있다. 우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기업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꾸준한 주주 환원을 보여줘야 됩니다. 농심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새우깡은 매년 가격이 오르고 신라면은 매년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10년 동안 농심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1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20만 원, 3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주주 환원이 동일하게 1년에 4천 원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인플레가 됐는데도 계속 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삼성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돈을 더 잘 벌어서 혁신을 잘해서 추가로 주주 환원을 매년 늘려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배당을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을 늘리는 기업입니다. 좀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미국 나스닥에서도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는 애플 이런 기업들을 10년간 매 분기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제조업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화학 기업들, 미국의 제조 중심 기업들, 마이크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커요.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 우상향은 하는데 대부분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산업이고 하드웨어 산업은 기본이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걸 찾으실 거면 미국 기업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저렴한 소프트웨어 혹은 뭐 저렴한 배당을 잘 주고 조금은 이렇게 그 주주환원을 확대를 하는데 돈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국내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50종목이 안 나와요. 미국 기업처럼 운영하고 미국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50기업밖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미국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 한국 기업은 사이클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부지런하게 투자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님 제가 진짜 매크로부터 그 마이크로까지 정말 넘나들면서 막 대중 없이 막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태훈이 그러면 혹시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제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밖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최악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그러고는 올라갔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터널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급등도 급락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갇혀가지고 답답한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점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의 끝자락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한두 가지 뭐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실적 때문에. 그렇죠. 10월 달에 실적이 확 빠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고 확 빠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느리게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금리가 끝났네. 인플레이션이 끝났네. 쭉 올라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에 푼 돈에 대해서 아직 한 방 남았다. 그 돈이 실적에 적용되는 실적에 녹아 나오는 그 시기가 한 방 남았다. 그때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쳐도 아직까지는 버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세세하게 기술을 많이 갈고 닦으셔야 되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버님 진짜 피와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페의 저자이신 페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